네, 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 모셔봅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시장이 좀 반등해주는가 했는데 금요일에 그 부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이었어요. 네. 네. 결국 보합이었죠. 그냥 S&P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보합 0.26% 하락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0.02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세 괜찮아요. 그래서 쫙 올렸다가 맨 마지막에 아니에요. 다른 관세 있어요. 그래서 딱 내려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딱 끝내는 느낌.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그냥 얘기 나올 때 트럼프가 주가를 보는 것 같다. 너무 오르면은 다시 관세 얘기 꺼냈다가 너무 내리면은 관세 좀 줄였다가 이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관세라는 단어가 뭐 사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한 바가 있는데 마법의 단어네요, 진짜. 네. 올리고 내리고. 네. 맞습니다. 한번 마켓 리뷰 좀 보겠습니다. 거의 올렸던 거를 제자리 걸음으로 해놨다. 특히 나스닥이 좀 그런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이제 연기시킨다 그런 거는 카나다랑 그다음 멕시코 두 개고, 중국도 같이 처음에는 연기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아니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0% 관세는 부과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조금 화해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반대 관세에 대한 이제 반대 이제 급부로 이제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응한 게 뭐 구글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임팩트가 큰 이제 정책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 트럼프랑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이 좀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일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HSCI예요. 예, 그래서 HSCI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니케이는 또 많이 빠졌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만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실제로 중국은 또 오르고 일본은 오히려 내린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일본은 왜 그런 거예요? 일본 내린 거는 일단은 금리 네. 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엔화가 너무 강세가 많이 됐죠.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수준까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때는 사실 그 전에는 엔캐리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거의 영향이 지금 없죠.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던 이건 어떻게 거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에 이제 FICC 쪽 거, 환율 쪽 거 차트 네. 볼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먼저 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엔화가 이번에 강세가 된 게 뭐 때문이야? 그러면은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려고 그래요. 이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움직인 걸로 딱 보면은 미국에서 금리가 빠지면 엔화가 강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10년짜리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엔화가 강세로 확실하게 돌아요. 미국 10년이? 네, 미국 10년이. 그러니까 네. 지금 엔화를 움직이고 있는 드라이버는 자체 자국 내가 아니라 미국 금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서 딱 보시면은 지금 이 꺾인 부분, 여기 꺾인 게 이제 베센트 얘기 나오고 머스크 얘기 나오면서 이 날짜에 금리가 10년짜리 금리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네. 이것도 결국 또 트럼프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가 10년짜리 금리를 올라가는 걸 싫어하세요. 뭐 보고 이렇게 있다. 얘기하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는 게 싫어하다는 얘기잖아요. 신경 쓰고 있어라고 정말 대놓고 네, 대놓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근데 네. 이렇게 빠지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야, 지금은 그냥 모두 다 트럼프는 맘대로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제 그러고 났다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다시 오히려 올라가죠.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너무 나쁘게 보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꺾이는 지점이 엔화도 그때가 딱 꺾이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엔캐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주가 쪽의 영향은 적을 것 같다. 그때 대신에 외환과 그다음에 외환은 원래 이제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미국 금리나 일본 금리는 영향을 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결국은 이자율 차이 가지고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에쿼티 쪽으로 돌아오면은 실제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드라이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세 얘기는 뭐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계속 말을 하실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테니까 결국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상할 수 있는, 저희가 뭔가 클루를 잡겠다, 이유를 잡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한테 제일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놓고 모든 이제 관세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이제 뭐 상식적인 그렇죠. 대응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움직여서 시장에서 외환이나 이자율이
움직일 거고 그거에 또 연동이 돼서 주가가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장기 국채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딱 타이밍 맞춰서 트럼프가 10년물 금리를 열심히 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베센트가 원래는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단기 국채에서 단기 빌에서 이제 국채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펀딩하는 거를 정부가 펀딩하는 거를 계속 단기 쪽으로 계속 할 거야 앨런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들이 네. 있었는데 거의 발행이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였고 네. 그다음에 얘기로도 당분간은 단기 그냥 비를 그대로 발행하겠다고 해버렸으니까 이게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긴 하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머스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을 좀 이제 인력 감축을 하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비용 감축이 진짜로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의외로 원래 감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감세할 거야, 감세할 거야. 그건 회사들에 대한 감세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발표된 것 중에 사모펀드들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구단주들한테 주는 이제 감세가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건 폐지한대요. 아, 그걸 폐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입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벤처 투자 이런 거 하면 세금 공제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아. 벤처로 버든 돈들 도로 네, 받겠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걸 공제를 해줬었어요. 공제해줬던 거를 공제를 없애겠다 그랬으니까 세수를 늘린 거죠. 감세가 아니죠. 그건 증세죠. 오히려 안 냈던 거 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스포츠 구단이면 일단 돈이 많은 쪽이잖아요. 스포츠 구단들도 또 이제 맞아요. 구단 사면은 이제 뭐 면제해줄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뉴스에서만 봐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건 또 감세라고 했는데 감세를 없앴으니까 증세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해서 또 뭐 사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 줄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발행 물량이 오히려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쪽에 있어서는 이제 호재로 발동을 한 거죠. 그거 베센트 발언이랑 그게 다 그 하루에 다 있었던 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0년짜리 금리가 아까 본 것처럼 쫙 내려가 버린 거죠. 네.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면서 위로 많이 올렸죠. 10년물이 한동안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는 부담이었죠. 네, 부담이었죠. 네. 4.5 이상에서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5 얘기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 뭐 6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그걸 완전히 뭐 4.5 이하로 내려버렸으니까. 근데 4.5 부근까지 이제 주 후반에 다시금 올라왔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주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네, 되니까 맞습니다. 요게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5%랑 4%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없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솔직히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막힐 거고 대신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왜냐하면 파월이 계속 이제 제약적 금리 수준이라고 이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약적이란 뜻은 여기서 더 올리거나 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 중소기업들이나 경기는 안 좋을 거란 뜻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까지는 안 간다고 보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4.5면 딱 중간 정도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채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물론 그날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4.5라는 숫자 중심으로 해서 네. 높다 낮다 좀 기준점이 약간 기준점이 바뀐 것 같아요. 기준점이 네. 이제 그 기준점을 놓고 이제 올라가면 왠지 이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내려가면 채권을 파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원래 4.3이었잖아요. 그쵸. 올라왔 올라온 거죠. 네. 네, 4.3에서 조금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주 움직인 걸 쭉 보시면은 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인은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엔화가 강세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유가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금은 올라갔어요. 금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뭔가를 또 유출해 볼 수 있나 하면 금이 올라가는 거는 뭐죠? 안전자산 선호예요. 선호죠. 그다음에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이에요. 네. 그다음에 엔화 강세 안전자산 선호예요. 그게 뭐냐면 뭐가 있나 뒤에? 왜 안전자산으로 다 몰려가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으로 몰려간다는 뜻은 뭔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포지션을 안전자산 쪽으로 넘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위험 자산이 지금 급격하게 급락 수준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안전자산 선호는 좀 점점점 뚜렷하다.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약간의 느낌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냥 유지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내려가는 수준이지.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발표되는 걸 보면 조금씩 올라가니까 여기서 인플레가 생기면 거기 다음에 제약적 금리가 유지가 되면 잘못하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있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도망가야 될 곳은 이제 안전자산인 거고 지금 안전자산은 금이나 뭐 미국 국채,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다 강세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금이 진짜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네.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가격으로 한돈 사려면 요즘에 한 60만 원 하나요? 거의 두 배 든 거죠. 아, 그래요? 옛날에 30만 원 수준 그러니까요. 느낌에. 60만 원. 진짜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돈이 10만 예전에 원, 뭐 10만 원이라고 네, 그러실 거예요. 뭐 머릿속에는. 10만 원 혹은 그 네. 이하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쨌든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제 네, 그런- 안전자산 선호가 그만큼 좀- 있다. 네, 그래서 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좀 길게 말씀을 드린 네. 이유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뭐 베센트 요인, 그때 머스크 요인, 그다음에 뭐 트럼프 발언 네.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 건지 아니면 진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내려간 건지 그걸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이제 주식 포지션을 굉장히 크게 바꿔야 되는 의사결정하는 클루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거기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까지 같이 나오니까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은 이제 상호관세 부가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올렸던 거 이렇게 쫙 뺐죠. 네. 그러면서 금리도 올랐어요. 근데 이때 금리 올라간 거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 특히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잘못 나온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모아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올 때여가지고 그 관세를 매겨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 1년은 이래서 이렇게 크게 된 건지 3.3에서 4.3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월비 1%포인트 오른 건데 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라고요. 네, 너무 이제 눈으로 저희 맨날 얘기할 때 금리나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0.25, 0.3, 그러니까요. 0.1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1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작을 좀 한 것 같다 금요일 날은. 그래서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렇죠. 심리가 그만큼 관세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관세 그만큼 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된 거다. 됐었다.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쵸, 그쵸. 심리가 그만큼 네. 그러니까 그 작용을 한 심리라는 거죠. 게 관세 네. 때문이라는 거죠. 저거를 이제 포를 할 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거야, 매기기 전이었던 거예요. 네. 매길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1년 동안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겠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기겠네. 그리고 4.3, 4.3으로 누군가 이제 높아지는 쪽으로 찍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번에 또 연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제 협상하면서 낮추면 그때가 내가 너무 오버하게 생각했었나라고 하면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니까. 네. 네, 리얼라이즈가 아니니까. 근데 CPI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동안 움직임을 보시면 주식 움직인 거 보시면 기업들 좀 볼게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8% 상승. 다시 되돌렸어요. 네, 되돌렸어요. 근데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네, 그래도 네. 뭐 그래도 거의 많이 이제 네. 급락했던 상단으로는 네. 올라왔죠. 근데 보시면은 아마존, 테슬라, 구글, 마소 이런 데 다 빨갛죠. 그래서 결국 빅테크 중에 이제 청바지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고 아. 그걸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팔아야 되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데들은 이거 돈 계속 쓰고 실제로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제 뭐 마소 같은 경우 오르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애저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전부 다 이제 안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 좋은 게 반도체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은 계속적으로 수장을 받겠네. 그러면서 딥시크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가 좋아 보여로 네. 이제 딥시크가 오히려 좋게 만들어졌죠. 그래오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실적은 괜찮은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실적은 괜찮은데 구글도 좋고 뭐 네. 다 실적은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실적이 좋아요. 저렇게 막 사서 막 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분기 실적까지. 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수익을 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는 아무도 저걸 못 하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저 빅테크 말고는 저런 투자를 아예 할 수도 없는 게임에 그러니까 싸워서 게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링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링에 올라가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데 아니면은 게임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아예 나머지는 좀 레벨이 달라졌다. 아예 끝난 거죠. 오. 제가 볼 때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OS 경쟁처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윈도우를 쓰느냐 이런 거 같은 경쟁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뭘 만든다 그랬을 때 윈도우를 다시 만들 거야 아니면 애플 OS를 만들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걸 쓰고 거기에 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쓰는 거지. 근데 지금 싸움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입장에서는 그거 만드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걔네가 만들어 놓은 거 위에 올라가서 뭐를 이제 일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 거야. 그게 이제 에이전트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두 군데나 이제 빅한 쪽들은 대안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끝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저 돈에 뭐 몇백 빌리언씩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아무도 이제 따라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들만의 리그로 들어간 거는 이미 빼버려서 끝내고 나머지는 이제 에이전트처럼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이제 뭐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분기 동안의 흐름을 보면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가이던스는 어때? 뭐 네. 이런 거였다면 뭐 지난번 이번부터 특히나 좀 강화된 건 투자 계속 할 거야?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네, 얼마 투자하는 중요해져. 거니만 보는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은 엔비디아를 팔 건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팔고 싶은데 계속 투자 금액이 늘어나니까 빅테크가 어차피 엔비디아 걸 제일 많이 사는 얘네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안 줄여 그러니까 다시 다 올라온 거죠. 엔비디아는 아직도 안 줄인데 그럼 더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 근데 이제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폭락을 했던 건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된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려갔었는데 아니야 네. 우린 계속 살 거야. 이렇게 가이던스를 줘버리니까 엔비디아는 다시 리바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기업 중에 테슬라도 10% 이상 빠진 걸로 나오는데 실적 그러니까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안 좋죠. 있어요. 전기차들은 네. 다 안 좋죠 지금. 전기차들이 안 좋은데 거기다 이제 뭐 이제 머스크가 이제 자꾸 이제 저쪽 이제 정치 쪽에 관련화 돼 있으니까 네.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도, 테슬라, 중국도 유럽도 안 좋다. 중국도 네. 다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테슬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뭐 머스크는 일단은 이제 뭐 정부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우주선도 날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조금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테슬라 조정 많이 받았어요. 이미 30% 이상 고점 대비로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무슨 뭐 로스컷을 한다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유럽 쪽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동안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데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고 네. 이제 FSD 가지고서 계속 테슬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딜리버리가 돼야죠. 로보택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 없이 저번에 이제 발표회 할 때 자기 운전석 없는 택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택시가 진짜 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단 네. 게임 체인징을 할 만한 터닝 포인트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많죠. 네. 네, 가장 많이 들고 계시기도 하고 뭐 그런 종목이다 네. 보니까 자 FRCC 쪽도 볼까요? FIC 쪽 보면 네. 눈에 확 띄는 거는 엔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리고 유가예요. 유가는 하락을 했고 구리는 7% 이상 올라서 연으로 14%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금은 계속 올라서 벌써 연내 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일 아웃퍼폼한 에셋이죠. 예, 주가는 별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중국 쪽 거 가서 봤을 때 보면 중국이 한 6-7%가 올랐어요. HSCI 지수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른 에셋으로 돌려보는 게 올해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이제 확인시켜주는 한두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51엔인데 엔화 강세가 되게 심해졌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랑 이제 그 일본 총리가 같이 만난 다음에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았나 보다. 엔화 강세 가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으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이면서 엔화도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러 강세를 쫓아가고 있는 거는 오히려 유로 쪽은 계속 유로, 파운드 이런 거는 달러 강세될 때 따라가고 있지만 엔화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뭐
뭔가 얘기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엔화 연간으로 보면 지금 3.7% 올랐고 주간으로도 2% 이상 네. 올라서 사실 지금 모든 통화 가운데 제일 좀 주요 통화 가운데 눈에 띄거든요. 네. 151엔 정도 수준, 152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디까지 또 열어둬야 되고? 아, 엔화요? 네.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추세 자체는 일단 엔화 강세로 가는 추세로 바뀐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다시 153 이렇게 가더라도 151, 150, 뭐 135, 뭐 예전에 나왔던 이제 하단은 135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거기까지를 뭐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은 속도가 중요하지 천천히 간다면 저기 끝을 1년 뒤에 가서 135 가 있을 거야. 천천히 많이 안 움직이면서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일 갑자기 135가 하루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5로 계속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시장의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기업들 수출입하는 기업들이 뭔가 움직일 여지가 없이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봐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환율이 최대한 변동성이 좀 적게 강세가 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이제 마사지라기보다 개입 뭐 이렇게 하면서 개입을 계속하면서 이걸 이제 변동폭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고 그걸로 뭐 중앙은행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이제는 엔화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달러 약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달러 강세가 좋다 그랬잖아요. 또 갑자기 트럼프가.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좀 뭔가 트럼프랑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뭐 무역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네, 통화와 환율. 관련돼서 왜냐하면 무역은 기본적으로 관세는 무조건 환율이랑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 올리고 약세 만들면 똑같으니까. 예, 이걸 뭔가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관세 올려도 소용도 없고, 예, 워킹 안 하거든요. 환율을 확 바꿔버리면.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너 이러고 바꿨다고 환율 조작해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면 다음엔 더 무서운 걸로 혼내줄 거야. 이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실 때 환율이랑 관세는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슈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러 전쟁 있을 때 러시아 그러니까 달러를 찾지 못하게 만든 부분은 실제로 반미 쪽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달러를 보유하기 아주 어려운 조건을 미리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모든 나라들은 금을 계속 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을 계속 뭐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딱 보면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고 금은 안전 자산이죠. 이런 땐 갈려요. 네, 네. 확실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전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지금 이제 포커스가 또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금으로 바꿔주는 거래소가 어디야를 찾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즈니스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그러면 달러와 금이네요. 네. 그야말로 맞습니다. 이제 안전자산과 어디가 연계가 돼 있어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달러와 금이 다 안전자산인 네,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도 계속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자산이라는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예. 위험자산 선호해야지 주가가 좋은 거잖아요. 예. 주식 면에서는. 네, 주식 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제가 이제 좀 분산해서 해놔라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워치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보시면은 바뀌었죠. 일단은 6월에서 7월로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2월도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한 번이에요. 네, 한 번이고 금리 인하 올해 한 번만 한다. 그게 6월에서 7월로 넘어갔다. 그리고 12월 달도 안 한다. 그러면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페드와치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구조도 보시면은 되게 특이하게 단기 쪽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올랐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원래는 장기 금리가 원래 올라야 되는데 장기 금리 오히려 내리고 그 포인트가 거의 이제 한 5년짜리 정도 금리까지로 봐야 돼요. 3년 이하까지는 계속 내렸고요. 올랐고요. 금리가. 그리고 3년보다 긴 구간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뒤에가 왜 내려?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나오는데 장기 금리가 내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데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자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폭락하는 일이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야라고 질문을 던지면 위험자산 선호가 이제 없어지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거야, 블랙스완이 생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일은 별로 생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현재로도. 왜냐하면 페드가 너무나도 대응 여력이 좋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할 여지 폭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4.5니까 내려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3으로 빵 낮춰버리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또 다 막 와 금리 낮아졌어 그러면서 막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력이 좀 있다. 예, 네.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 예전 이제 일본처럼 망가지려면 0.5인데 상황이 나빠져요. 0.5 내린다고 뭐 티 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0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지금 페드는 일단 금리를 내릴 만한 여유가 되게 많다. 이게 경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여유가 네, 있는 거죠.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깨질 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을 때 괜찮아요. 고용이 나빠지거나 진짜로 기업들이 너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내리면 되는데 그걸 미리 내려줄 이유는 없다. 예, 그 확인이 되면 페드는 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죠. 내리는 총알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QT도 정지할 것 같은데 QT도 안 풀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자기의 이제 무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미리 풀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자기가 해결하는 소방수잖아요. 페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폭락을 하더라도 그 폭락 폭이 굉장히 클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뭐,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베센트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서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압박은 안 한다. 또 이런 네,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네. 압박을 안 하는 이유가 경기가 좋으니까 압박을 안 하는 거죠. 경기가 나쁘고 기업들이 막 마이너스 나고 그다음에 부채가 지금도 계속 부채는 소비자들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진짜 소비만 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자산을 늘려서 늘어난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산과 부채를 다 봐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장기 금리가 오히려 내려오면서 단기 금리 올라가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다시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왼쪽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발생을 할 거냐라는 것도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다시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뭐지?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다시 되려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금리 더 내려가야 되고, 네. 예, 그래야 역전이 다시 될 거 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있는 얘는 내리고 얘는 그대로 있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제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더 갈 거야라고 하려면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 제약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룸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럼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맞춰줄 텐데 그러면은 얘가 내려온 건 안전자산 선호인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이게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다시 돌면 다시 금리는 어느 정도 제자리 돌아오면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올라가는 이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오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결국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겠죠. 네. 역전에 재역전에 뭐 네, 이러는데 뭐 이러면서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장단기 금리 처음 역전될 때 그로부터 뭐 한 몇 개월 혹은 뭐 몇 년 침체 뒤에 온다, 침체 뭐. 반드시 온다라는 공식들이 너무 이제 있었는데 네. 다시 좀 네. 써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네. 역사가 반복된다고 얘기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레벨도 다르고 2%대 저렇게 된 거랑 5%대 된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안전자산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네. 이제 회사채 같은 것들의 국채랑 차이 스프레드인데 원래 당연히 안전한 선호가 되면 위험자산 가격이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높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채 수요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채가 없나 싶을 정도로 안 올라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좀 추측해 그러니까 볼수 이게 있을까요?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막 섞여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혼돈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분산해 놓거나 관망이거나 현금 들고 관망을 해야 되는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윈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뭐 다 팔아서 지금 이제 뭐 위험자산 다 없애야 돼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 막 믹스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또 올라가면 포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살려고 그러면 또 이제 잘못하면 고점 잡아야 되니까 싫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완전히 줄이지는 않더라도 좀
이제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안 올랐어요. 네. 지금 이렇게 막 관세 뭐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 변동성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미 낮지는 않지만 16%면 낮진 않지만 실제로 하나도 변동이 없었고요. 그에 반해서는 이제 스큐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표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아래쪽 베팅, 그러니까 해지하는 수료들이 급락하면 좀 방어를 해봐야겠다라는 세력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브 지수는 이제 금리 지수인데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브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오버하게 많이 빠졌나 본데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 지수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 무브 지수가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빠지는 거니까 네, 채권 보통은 변동성이 좀 높아진다. 올라가는 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다음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번 주 금요일 만기인데 5,800, 6,200이 미결제 약정이 제일 많은데 6,000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았던 거고, 그다음에 5,800은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아래쪽으로는 방어를 하고 싶고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6,200 옵션을 팔아서 아래쪽 거 5,800 옵션을 사는 풋 옵션을 네. 사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코스트를 절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변동성도 기간 구조마다 이제 변동성이 다른데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이제 미결제 약정 분석을 해보면 COT 레포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레버리지 펀드들이 거의 한 2주 동안에 한 10만 계약 정도를 매도를 늘렸었는데 지난주에 7만 계약을 다 익절을 한 것 같아요. 예, 포지션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계속 매수만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CTA들은 계속 매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지션을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면은 이게 뭐 더 내려갈 것 같지는 또 않은 느낌인 거죠. 많이 급락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제 보셔야 될 건 앞에서도 다 뭐 여러분들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파월 의회 연설, 이 두 개가 제일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짜본다면 파월 이 의회 증언에서는 어떤 얘기들 질문으로 나오고 답변을 하고 이럴 수 있을까?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제일 포커스하는 건 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 맞춰서 결국은 금리 언제 내릴 거야, 아니면 경기 어떻게 볼 거야,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표를 주는 사람들을 대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월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경기 상황이 어떨 건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물가가 어떨 건지, 그리고 관세 때문에 계속 이슈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금리를 못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밤에 네. 뉴욕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발표가 나오죠. 됐는데 지난주 이제 올렸던 금요일에 거. 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미시건대에서 네, 발표된 미시건 거잖아요. 어쨌든 또 기대 인플레가 나오는 건데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충분히 봐야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포커스가 넘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용이었는데 원래는 고용이 나빠지면은 금리 내릴 거였는데 그게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오히려 스테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나오는 모든 지표들은 다 보면서 결국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못다 하신 이야기 마지막으로 뭐 있을까요? 시장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결국은 상승하고 있는 채널 하에서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그 조정 국면 받는 밴드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요일날 딱 그 고점을 또 맞고 또 내려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3월 중순 말 정도까지는 2월 말 이상까지는 3월 중순까지는 결국은 그냥 박스장에서 왔다 갔다 뭐 관세기도 나고 난리를 치겠지만 결국은 박스장을 하면서 고점이랑 저점을 계속 낮춘 다음에 어디론가 이제 튈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든 아래인지를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좀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제 위험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또는 줄이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막 매일매일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도 매일매일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서 매일매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와중에도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금요일에도 물론 올랐죠. 좀 하락하긴 했지만 장중 최고점, 그러니까 50일 주신 거 기록했던 네, 종목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좀 빠르게 순환매적으로 보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건 네. 좀 지향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블스부터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